돈을 버는 다양한 방법, 재테크 기사와 돈 되는 정보로 투자의 기준을 제시해주는 재테크 노하우 머니쇼 시작합니다. 물가 지표를 확인한 뉴욕 증시 간밤에 좋은 모습을 보였어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뿐만 아니라 그저께 또 CPI와 소매 판매 두 가지 지표를 다 거치면서 또 심지어 실업수당 청구 건수 지표에 이르기까지 모두 시장의 우려를 또 불식하는 좋은 지표들이 나오면서 시장도 급등으로 화합했습니다. 자, 이제 어제 하루 쉬었던 우리도 오늘 또 좋은 장을 한번 기대해 볼 만한 그런 상황인데요. 소비자 물가 지수나 또 소매 판매 이런 내용들은 또 이렇게 굿모닝 마켓에서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어제 이제 전 거래일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와 2차 전지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코스피 2640선 회복을 했고 코스닥도 1.5%대 상승 마감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하루장 쉬고 왔기 네. 때문에 또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는 증시타임에서 함께 알아보시죠. 요즘 부동산 시장에 얼죽신이란 신조어가 또 생겼다고 해요. 네,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얼어 죽어도 신축이죠. 네, 자 그러면 이달 분양 대기 중인 또 신축 아파트부터 정부의 88 대책 후속 조치까지 하우먼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 유튜브와 SBS 비즈 앱에서 실시간으로 시청 가능합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그럼 먼저 빠르게 돌아가는 글로벌 증시 상황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도지은 아나운서 소식 전해주시죠. 네, 굿모닝 마켓입니다. 광복절 휴장으로 쉬어갈 때 뉴욕 증시는 상승 랠리 이어갔습니다. CPI 결과에 차분한 흐름을 이어가던 시장, 소매 판매 결과까지 확인한 뒤로는 거침없이 달려주는데요. 경기 침체라는 단어가 이제는 무색해진 분위기입니다. 간밤 3대 지수는 일제히 올라줬습니다. 다우 지수가 1.39% 오르면서 지난 1일 이후 오랜만에 4만 선을 회복해주는 모습 보였고요. S&P 500도 1.61%, 나스닥이 2.34% 오르면서 거래 마쳤고 여기에 중소형주의주 러셀 2000 지수도 2% 이상 올랐습니다. 우선 전거래일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약 3년 반 만에 가장 둔화된 모습 보이자 매수 심리가 이어졌습니다. 7월 CPI 전년 동기 대비 2.9% 올랐습니다. 지난 2021년 3월 이후 가장 둔화한 수치로 시장 예상치보다 밑돌았습니다. 또 변동성이 큰 식음료와 에너지 제외한 근원 CPI도 모두 월가 예상에 부합을 했습니다. 전년 대비 상승률이 2%대로 진입을 하면서 연준의 물가 상승률 목표치도 가시권에 들어왔다는 기대감이 커진 상태였습니다. 여기에 고금리 장기화에도 미국의 소비가 여전히 탄탄하다는 지표까지 나오면서 투자 심리 고조됐습니다. 미국의 7월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1.0% 늘어난 7,097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월가에서는 전월 대비 약 0.4% 증가를 예상했는데 이보다도 크게 웃돈 수치가 나온 거죠. 소매 판매는 미국 전체 소비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고 소비는 미국 국내 총생산 GDP의 3분의 2에 달합니다. 이처럼 서프라이즈한 수치가 나오면서 미국 경기 침체 우려는 기우였다는 분위기인데요. 미국의 소비가 탄탄하다는 점은 월마트 실적으로도 입증이 됐습니다. 월마트는 2분기 매출이 동일 매장 기준 전년 대비 4.2%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 예상치인 3.4%를 웃돈 수치고 조정 주당 순이익도 67센트로 역시 전문가 전망치 상회했습니다. 이에 힘입어 연간 전망치도 상향 조정했고 주가는 약 6% 넘게 급등했습니다. 고용지표도 이런 분위기를 거들었는데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2만 7천 건으로 한 주 전보다 7천 건 감소했습니다. 실업률이 4.3% 상승하면서 급격한 고용 둔화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가 한동안 시장을 짓눌렀었는데 하지만 이처럼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주 연속 줄었고 기업들의 해고가 늘었다는 데이터가 없어서 그간의 고용 침체 우려는 과장됐다는 평가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가 사라지면서 시장은 9월 금리 인하 폭을 25bp 정도로 재조정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9월에 25bp 인하할 확률 70%가 현재 넘어가고 있고 반면 B컷 확률은 25% 정도로 낮아졌습니다. 대체로 연말까지 25bp씩 점진적으로 인하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연준이 계단식으로 금리 인하 나설 것이란 전망과 또 강한 경제 지표에 국채 금리는 오름세 보였습니다. 10년물은 3.91%, 2년물은 4.10%대에 각각 마감이 됐습니다. 특히 2년물 가파르게 오른 모습입니다.
자세한 종목들 흐름 보시면 대형 기술주들 일제히 급등을 했는데요. 애플은 1.35%, 마이크로소프트는 1.18% 올랐고 엔비디아는 시스코 시스템즈 실적 발표와 경기에 대한 자신감까지 더해지면서 4%대 상승 나와줬습니다. 마이크론, 퀄컴, 브로드컴 등 반도체 종목들 대체로 급등해줬고 이에 힘입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4%대 상승했습니다. 전날 약세 보였던 알파벳도 초록불 켰고요. 아마존도 4%대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도 살펴보시면 메타가 2%대 상승을 해줬고 참고로 테슬라도 6%대 상승 마감했습니다. 특히 소매 판매 개선을 자동차 판매가 주도했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는데요. 리비안, 루시드 등 전기차 관련주들 강세 보였고 포드나 제너럴모터스 등 자동차 관련주들도 동반 상승했습니다. 이외의 특징적인 종목들 살펴보시죠. 워런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올해 2분기 애플 보유 지분을 대폭 줄이고 뷰티용품 업체인 올타 뷰티와 또 항공기 부품 제조업체인 하이코에 대한 신규 투자에 나섰다는 소식에 두 종목은 같은 이유로 상승을 했습니다. 또 억만장자 헤지펀드 매니저 빌 아크만의 퍼싱 스퀘어가 나이키에 대한 지분을 대거 확대했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언제 경기 침체에 대한 걱정이 있었냐는 듯 자신감을 되찾은 뉴욕 증시. 이 랠리의 훈풍이 국내장에서도 이어질지 함께 보시죠. 굿모닝 마켓이었습니다. 워런 버핏의 투자 노트에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지난 2분기 보유하고 있던 애플 지분을 대폭 줄인 반면에 미국판 올리브영으로 불리는 화장품 소매업체 울타 뷰티와 항공기 부품 제조사 헤이코를 포트폴리오에 담았는데요. 같은 기간 석유회사 옥시덴탈과 보험회사 처브도 지분을 늘렸습니다. 하지만 최근 버핏의 움직임을 보면 전체적으로 신규 투자보다는 현금 확보에 주력하는 모습입니다. 버크셔는 2분기 우리 돈 105조 원 규모의 주식을 매도한 반면 매수는 2조 원 수준에 그쳤고요. 쌓아둔 현금은 37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보유하고 있던 애플 지분을 절반 털어버렸고 쉐브론부터 티모바일, 파라마운트 등도 지분을 전량 매도하거나 비중을 줄였습니다. 이 같은 흐름은 3분기까지 이어지면서 최은행주로 꼽히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역시 지난달 12거래일 연속 5조 원어치를 매도하면서 일각에서는 침체에 미리 대비하고 나선 일종의 시그널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버핏으로부터 외면받은 애플은 미래 먹거리를 놓고 고심 중입니다. 빅테크 역사상 최악의 실패라는 오명을 쓴 전기차 사업 이후 이번엔 가정용 로봇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블룸버그의 애플 전담 기자 마크 거먼은 소식통을 인용해 애플이 아이패드와 유사한 디스플레이에 로봇팔을 결합한 형태의 가정용 탁상기기를 개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애플의 자체 인공지능 시스템인 애플 인텔리전스와 음성비서 시리가 탑재돼 가전제품을 원격으로 조종하는 스마트홈 지휘소 역할부터 주택 보안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르면 내후년 $1,000, 우리 돈 130만 원 수준의 가격으로 출시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애플가의 뼈아픈 실패 때문일까요? 해당 사업은 이미 2년 전 회사 임원진들로부터 승인을 받았지만 내부에서 견해차가 계속해서 있었고 최근에서야 공식적으로 대대적인 자금을 투입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현재는 팀 쿡 CEO 역시 사업에 찬성하고 우선순위 맨 윗단에 올려놓은 것으로 전해졌는데 야심차게 선언했던 AI 드라이브마저 밀린 상황에서 혁신의 아이콘 타이틀에 걸맞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10조엔, 우리 돈 90조 원에 육박한 초대형 AI 투자를 예고한 소프트뱅크가 시작도 전부터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에 대항할 인공지능 칩을 생산하기 위해 인텔과 협력하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현재로선 협상이 결렬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소프트뱅크는 인텔이 자신들이 원하는 규모와 속도로 칩을 공급할 수 없었다면서 책임을 돌렸습니다. 고객사인 엔비디아와의 관계에 타격이 있을 것이란 비판도 있지만 그 정도 위험은 감수할 만하다는 입장일 만큼 AI 확장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안책을 찾아 나선 소프트뱅크는 현재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대만 TSMC와 협상에 집중하고 있지만 TSMC가 엔비디아를 비롯한 기존 고객들의 주문 물량을 만드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라고 하고요. 또 만약 합의가 된다 하더라도 인텔이 보유한 반도체 설계 관련 전문 지식을 확보하기 위해선 다른 협력사를 추가로 찾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업계는 이렇게 첨단 AI 칩 생산 능력을 갖춘 업체 숫자가 제한적임을 감안할 때 인텔과 소프트뱅크의 협상이 재개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구글이 인공지능 가속 페달을 힘껏 밟고 있습니다. 애플이 주춤하는 사이 출시일까지 앞당기며 AI 비서를 탑재한 최신 스마트폰을 선보인 데 이어서 새로운 검색 기능 AI 오버뷰 서비스 확장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정식 출시된 지 석 달 만에 6개국에 추가로 제공하기로 했는데요. 영국과 일본, 멕시코, 브라질, 인도, 인도네시아에서 현지 언어로 사용할 수 있게 되고요. 아쉽게도 한국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AI 오버뷰는 구글 검색이 등장한 이후 25년 만에 가장 큰 변화라는 평가를 받을 만큼 큰 주목을 받았는데요. 하지만 출시 직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을 무슬림이라고 표기하면서 논란이 제기되기도 해 너무 성급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무한 AI 경쟁에 쫓겨 숨 돌릴 새 없이 달리고 있는 와중에 최근 검색 시장 반독점 소송에서까지 패배하면서 사업 해체 가능성마저 거론되자 더욱 조급해하는 모습인데요. 위기를 타개할 한 박자 빠른 신의 한 수일지 성급한 자충수일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비즈였습니다. 지난 수요일 이슈가 있었던 업종 살펴보는 기업 이슈 시간입니다. 최근 우리 시장은 미증시 훈풍의 나흘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중 어떤 업종이 가장 많이 올랐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한동안 큰 폭으로 조정을 받았던 반도체주가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반도체 대장주인 엔비디아가 상승 탄력을 받자 국내 반도체주 투자 심리도 개선되고 있는데요. 최근 엔비디아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과 블랙웰 출시 지연 우려감이 약화되면서 $100까지 떨어졌던 주가가 현재 $120 근방까지 올라왔습니다. 같은 기간 삼성전자도 4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기록 중이고요. SK하이닉스도 폭락장 이전의 주가를 대부분 회복했습니다. 또한 증권사에서도 앞으로 하반기 실적 성장을 기점으로 반도체주가 추세적인 반등을 이어갈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KB증권에서는 SK하이닉스가 올해 하반기에 6년 만에 최대 실적을 경신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고요. 한화투자증권에서도 아직 AI 사이클의 피크아웃을 고민하기엔 이르다면서 AI 서버 수요는 하반기로 갈수록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기대감에 반도체주가 연일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또 반도체주 상승에 힘입어 전선주도 강세를 보인 점까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요일장 반도체주 마감 상황 보면 미래반도체가 12.82%, PSK홀딩스가 9.38% 올랐고요. 한미반도체가 4.68%,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각각 2.64%, 1.45% 상승했습니다. 삼성전자의 웨어러블 로봇 보핏이 다음 달 초 출시된다는 소식에 로봇주도 들썩였습니다. 지난 2019년에 삼성전자가 보핏을 세계 최대 IT 가전 박람회인 CES에서 처음 선보인 지 5년 만에 일반 소비자들에게도 상용화한다고 합니다. 보핏이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보면 보핏은 보행보조 웨어러블 로봇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나 당뇨 혹은 비만, 디스크 등 걷기 운동이 필요한 사용자들의 보행을 돕는다고 합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상용화가 되는 만큼 보핏의 로봇 부품 사업 확대 기대감에 관련 기업들의 주가에 훈풍이 불었는데요. 이렌시스는 12.7%, SB빅테크가 10.21% 올랐고요. 보핏의 시제품 생산을 독점적으로 맡고 있는 인탑스가 5.93%, 또 뉴로메카가 4.71% 상승 마감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주가 재차 주목받고 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 관련주로 신재생 에너지가 각광받고 있는데요. 이어서 관련 종목들이 역대급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하는 것이 투자 심리를 끌어올렸습니다. 우선 동국 SNC는 2분기 영업이익이 98억 원으로 전년 대비 흑자 전환에 성공했는데요. 이는 증권가 컨센서스를 880% 상회하는 수치입니다. 같은 기간 매출액도 1,343억 원으로 집계되면서 실적 전망치를 약 25%가량 웃돌았죠. 한편 CS-윈드도 지난주에 호실적을 기록했습니다. 회사 측은 올 2분기의 연결 기준으로 매출액 8,578억 원, 영업이익 1,303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06%, 212% 증가했습니다. 아직 신재생 에너지 업황이 부진한데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들이 좋은 실적을 내놓자 관련주들이 들썩였는데요. HD 현대에너지솔루션이 상한가에 마감됐고요. 동국 SNC가 16.17%, 한선 엔지니어링이 9.08%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또 그밖에 SK오션플랜트가 7.69%, SK이터닉스가 5.9%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코로나19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7월 마지막 주에만 해도 코로나19 신규 입원 환자 수가 400명대에 달한다고 전해드렸었는데요. 8월 2주차 들어 입원 환자 수는 잠정 1,357명으로 4주 전보다 9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이는 올해 정점이었던 지난 2월 입원 환자 수를 훨씬 뛰어넘는 수치입니다. 이렇게 코로나19가 재유행 조짐을 보이자 치료제나 진단키트의 품귀 우려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코로나19 치료제 주간 사용량은 6월 넷째 주 1,272명분에서 7월 마지막 주에는 42,000명분으로 33배 늘었습니다. 또한 오상 헬스케어에 따르면 8월 들어 약국에서 판매하는 진단키트 주문 건수가 약 10배가량 늘었다고 했는데요. 이에 따라 관련주들의 주가가 연일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셀리드가 상한가에 거래됐고요. 애플론이 18.63%, 아이진이 14.71% 올랐습니다. 또 그 밖에 신풍제약이 13.08%, 큐라티스가 9.96% 상승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번 주 수요일장 이슈 살펴봤습니다. 우리 시장 지난주 월요일장 폭락 이후에 차근차근 복귀 중입니다. 연휴 전 수요일장에서 양지수 모두 올랐습니다. 최근 국내 증시 이벤트보다는 미국장 상황이 시장에 더 큰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미국 쪽에서 잔잔하고 훈훈한 상황이 계속되면서 우리 시장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죠. 아직 급락분을 모두 메꾸진 못했지만 코스피가 다시 200일선을 돌파한 건 매우 긍정적인 신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미증시 상황이 좋습니다. 오늘 시장도 기대가 되는데 그럼 전거래일 시장 상황부터 복귀하시죠. 양지수 모두 상승했습니다. 코스피가 0.88% 올라서 2,644.50포인트, 4거래일 연속 오름세 유지했고요. 코스닥은 1.56% 반등하면서 776.83포인트였습니다. 미국의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금리 인하 기대가 커진 영향이었습니다. 수급 마감 상황입니다. 유가증권 시장 꼬여있던 외국인 수급이 조금씩 풀리는 느낌입니다. 외국인 지난 수요일장에서도 3,901억 원 순매수하면서 지수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4거래일 연속 매수 우위 기록했고요. 반면에 기관이 1,143억 원 팔자 포지션이었고 개인 역시도 3,162억 원 순매도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은 3거래일 만에 사자 포지션을 취했습니다. 828억 원 순매수, 기관도 소폭이었지만 8억 원의 매수 우위였고요. 개인만 홀로 807억 원 매도 우위 나타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마감가 보시죠. 잠시 잊혀졌던 반도체와 2차 전지, 쌍두마차가 동반 강세를 보였습니다. 먼저 반도체 투톱 4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삼성전자가 1.45% 올라서 77,200원, SK하이닉스가 2.64% 상승하면서 18만 6,700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앞서 미증시에서 엔비디아가 급등했던 점이 주요했습니다. 또 여기에 2차 전지 대장주인 LG에너지솔루션도 2.28% 반등했고요. 포스코홀딩스 2.47% 상승 마감했습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오늘 셀트리온 제약과 합병 성사 여부가 나오는데요. 전 거래일에는 1%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반면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현대차, 기아, KB금융은 조정을 받았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눈에 띄는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3% 넘게 올랐고요. 에코프로가 0.67% 상승, 엔캠이 10.78% 시세 분출하면서 거래가 18만 5천 원이었습니다. 시총 5위에 안착했습니다. 더불어서 헬스케어 쪽에서는 HLB가 1% 가까이 올랐고요. 나머지 휴젤과 리노공업이 2% 넘는 상승세 시현했습니다. 반면에 헬스케어 섹터 대부분이 하락했습니다. 알테오제는 보합이었고요. 삼천당 제약과 리가캠 바이오, 셀트리온 제약이 모두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환율은 13일 주식시장 마감 시간 기준으로는 내렸습니다. 1원 60전 내린 1,370원 40전. 이후에 조금 큰 폭으로 출렁였는데요. 외환시장 마감 시간 기준으로는 더 떨어져서 1,350전 수준까지 갔다가 미국의 CPI와 산업생산, 소매 판매까지 모두 소화해내면서 소폭 올라서 역외 환율은 1,365원 50전이었습니다. 오늘 외환시장 1,360원 선에서 출발할 가능성이 크겠습니다. 금리 인하 가능성은 커지고 경기 침체 가능성은 낮아지고 지금 시장이 원하는 상황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근데 글로벌 경제 상황이 좋다고 하더라도 이제 내부적인 시장 상황도 체크를 하셔야겠습니다. 연휴를 앞두고 이제 화요일 장 마감 이후에 기업들의 악재성 공시가 쏟아졌습니다. 기업이 작성한 재무제표가 감사 결과 적정하지 못하다는 의견이 나왔다는 내용이었는데요. 반기 검토 의견에 대해서 부적정 사실이 확인됐다면 당장 상장 폐지가 되는 건 아니지만 관련 기업들의 불확실성이 커지므로 투자하실 때 유의하셔야 됩니다. 여기 나온 종목들 중에 이제 포트폴리오에 담고 있는 종목이 있는지 체크하시고 관련 내용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대장전 오늘장에 영향을 줄 이슈들입니다. 수요일장 마감 이후 그리고 목요일까지 나온 이슈들 오늘장에서 모두 소화를 해야 하죠. 미국의 7월 CPI,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상승률이 2%대로 떨어지면서 둔화됐지만 소매 판매와 실업 지표 등의 호조를 보이면서 경기 연착륙 기대감이 커진 상황입니다. 일본의 GDP는 2개 분기 만에 플러스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중국의 소매 판매도 전망치를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장에 이런 지표들이 어떻게 반영될지 잠시 뒤에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지난 수요일엔 시간의 거래에서는 전력 설비와 전선주가 강했습니다. 엔비디아가 반등을 하면서 AI 수혜주들이 다시 부각된 영향이었는데요. 신일전기와 KBI 메탈 등이 강했는데 오늘장까지 이런 흐름 이어질지 확인하시죠.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이지만 하루 쉬고 돌아온 만큼 굉장히 바쁜 하루가 되겠습니다. 오늘 시장 어떤 표정을 지을지 지금부터 머니쇼와 함께 하나씩 풀어가시죠. 지금까지 어제장 오늘장이었습니다. 지금 시각 8시 23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 유튜브와 SBS 비즈 앱에서 실시간으로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또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을 친구 추가하시면 더 많은 주식 정보 만나보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장님, 네. 이제 오늘 금요일인데 예. 뭔가 소화해야 될 지표들이 많아서 그런지 좀 월요일같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예, 우리가 또 이제 광복절 또 휴일 보내는 가운데에 다소 이렇게 마음 가운데 이렇게 혹시 지표가 안 좋게 나오든지 아니면 지표가 좋게 나오는데도 뉴욕 시장 반응이 시원찮으면은 금요일 날 또 어떻게 견디나 싶었는데 일단은 뭐 희망적입니다. 시장 흐름이 지표도 그렇고 오늘 한번 짚어볼 게 너무 많은데 네. 적당하게 우리 또 나와주셨어요. 네. 바로 모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빠르게 모시고 네. 본격적인 이야기 해보죠.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허재환 상무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상무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렇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도대체 8월 2일, 8월 5일 날 왜 그 난리를 쳤죠? 시장이? 이럴 걸 갖다가.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예. 사실 이제 주가가 좀
이렇게 좀 이유 없이 좀 빠진다는 느낌이 굉장히 좀 강했었던 것 같거든요. 지난번에 8월 초 8월 특히. 8월 예. 그러니까 뭐 미국 고용이 뭐 조금 나빠진 건 맞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당장 침체가 올 것도 아닌데 올 것처럼 네. 걱정을 하면서 주가가 좀 빠졌었고 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뭐 엔캐리 트레이드니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엄청나게 밀렸었는데요. 예. 뭐 간밤에 어떤 뉴욕 증시를 보면은 그런 8월 초에 있었던 주가 하락을 거의 대부분 다 만회하는 예. 그런 상승이 좀 나타났고 뭐 미국의 물가도 그렇고 소매 판매도 나름대로는 좀 좋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침체에 대한 어떤 걱정들에 대한 목소리들은 확연히 좀 줄어들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예. 말씀하신 대로 미국 장은 다 그때 8월 5일 날 급락 이후, 폭락 이후, 그 뭐 8월, 7월 말, 8월 1, 2, 뭐 그 레벨을 다 회복했고, 니케이도 그러네요. 지금 맞습니다. 우리만 네. 이제 오늘 이제 올라가면 돼, 그죠? 그렇죠. 이제 뭐 한 2,650 라운드 뭐까지 저기 2,650이 아니고 2,670까지 하면은 거의 그때 8월 2일, 5일 날 생겼던 갭도 메우고 애초에 찍혀졌던 좌표가 2,700인데 기술적 반등의 목표치가 단숨에 갈 수 있을란가 싶기도 하기는 합니다만 문제는 참 그래요. 뭐 외국인들이 그동안에 오조나 팔아졌겠는데 매겨줄라나 싶기도 합니다만 네. 미국 먼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지금 뭐 음. 뉴욕 증시 일단은 경기 연착륙 기대감이 네. 커지면서 네. 경기 침체에 대한 좀 우려는 꺼진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경기 침체가 없더라도 주가가 또 여기서 더 빠질 수 있을까요? 아니면 경기 침체 없이도 주가가 급락한 경우들이 역사적으로 좀 있다고 해서요. 그 대체로 보면은 이제 미국이 경기 침체로 가는 경우에 미국 주가는 경기 침체가 시작되기 전 한 6개월 전부터 해서 고점 대비로는 한 20에서 30% 주가가 좀 빠지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침체가 없다라는 것 자체는 어쨌든 주가가 여기서 더 빠지진 않을 거다라는 확신을 좀 준다라는 점에서 좀 분명히 좀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미국이 침체 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주가는 대체로 보면은 일반적인 주가 조정 과정에서는 한 10%, 8%에서 한 10% 정도 주가가 좀 빠지거든요. 근데 침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제 급격하게 한 20~30% 더 빠졌던 경우들이 간혹 있었습니다. 네.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제 87년 블랙 먼데이 때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98년 그 미국의 롱턴 캐피털 매니지먼트가 파산했을 때. 예. 근데 그때가 이제 특이하게 침체로 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급락을 해서 굉장히 걱정을 했는데 어쨌든 주가가 좀 회복을 했었던 그런 사례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약간 98년보다는 87년에 조금 더 가깝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98년에는 이제 미국의 이제 헤지 펀드가 이제 망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이제 금융시장이 굉장히 혼란스러워서 미국 연준이 이제 급하게 이제 금리를 내렸던 상황이었고 87년은 이제 그렇진 않았고 오히려 이제 금리를 조금씩 올려가던 상황이었는데 아무 이유 없이 정말 주가가 87년 10월 달에 뭐 하루에 이제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 22%가 폭락하는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은 약간 87년과 98년 사이 정도라고 좀 저희는 좀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이제 87년 블랙 먼데이 사태 때를 보면 이때 당시에는 그 소위 말하는 그 프로그램 매매 요것 때문에 주가가 급격히 빠졌었고 또 이때 당시에 이제 그 긴축에 대한 걱정들 때문에 독일과 미국이 금리를 먼저 올리면서 다른 나라들보다 먼저 올리면서 주가가 좀 빠졌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한동안 굉장히 주가가 좀 부진했긴 했습니다만은 적어도 그때 당시에 겪었던 저점을 깨지 않고 주가가 완만하게 좀 회복을 했었던 특징들이 좀 있어서 좀 참고할 만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이제 우리 허상무님이 한번 꼼꼼히 한번 짚어주시죠.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다 확인은 하셨을 텐데 또 이미 또 앞선 코너에서 또 이제 정리도 해드렸고 순서가 PPI, 그다음 CPI, 어제 이제 또 소매 판매, 주간 신규 실업 수당 청구까지 지표가 막 쏟아졌어요. 거기 한번 전반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주시면은. 사실 이제 물가 지표들은 네. PPI 같은 경우에는 떨어지긴 했습니다만은 사실 이제
뭐 이렇게 PPI가 갖는 어떤 중요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렇게 크진 않았던 것 같고 예. 오히려 이제 PPI가 이제 그 예상했던 것보다 덜 나왔기 때문에 CPI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키웠다라는 데 좀 의미가 있었던 예.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막상 제가 보기에 이제 저희가 쉬는 동안 발표된 미국의 CPI 예. 소비자 물가 지수는 그냥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월 대비 0.2% 올랐고, 근데 이제 물론 그 연준이 목표로 하는 물가 목표인 이제 2%대에 처음으로 이제 돌아갔다라는 게 굉장히 좀 의미는 있긴 합니다만은 사실 내용을 보면 예를 들면 서비스 물가 같은 경우에 또 올랐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은 물가가 떨어지긴 떨어지는데 떨어지는 속도가 그렇게 빠르진 않다라는 생각들을 좀 할 수가 있었는데 중요한 거는 어쨌든 소매 판매하고 신규 실업 급여 청구 건수였던 것 같습니다. 소매 판매가 엄청 잘 나왔죠. 글쎄. 시장 예상이 0.3% 증가했는데 전월비 1%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지난 7월 달에 마이너스 났던 게 좀 이상했던 것 같습니다. 7월에 마이너스 났던 게. 예. 그러니까 저는 이게 미국의 소비가 이렇게 꾸준한데 7월 달에 마이너스가 나서 이거 진짜 안 좋은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 이제 8월 달까지 이제 소비를 합쳐서 보면은 미국의 소비는 여전히 좀 나름은 견고하다. 그 둔화가 되고는 있긴 하지만 어제 나온 게 7월 소매 판매죠, 그러니까. 네. 그 7월 소매 6월치가 이상했고 7월은 회복됐고. 네, 맞습니다. 그렇게 네. 그래서 이런 거 보면 미국이 분명히 이제 소비 경기가 꺾이긴 꺾였는데 그래도 걱정할 것만큼 이렇게 꺾이지는 않는 것 같다라는 안도를 좀 줬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의 신규 실업급여 청구 건수 같은 경우에도 지금 2개월째, 그러니까 2주째 다시 이제 떨어지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고용 시장에 대한 압박도 크게 높아지고 있지는 않다라는 걸 좀 보여줬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보면은 미국의 물가가 생각보다 많이 안 떨어지긴 하고 있지만 물가가 또 떨어지지 않는 만큼 소비 경기가 좋으니까 그만큼 미국 경기는 그래도 나름은 연착륙 내지는 견고하게 좀 유지가 될 수 있다라는 거를 미국의 경제 지표들이 좀 확인시켜 주지 않았나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다음 달에 가고 또 엄청 하향 수정하는 거 아닙니까? 매번 저 보니까 전월치, 네. 그 전월치 한 2개월치 이렇게 수정 발표하는데 워낙 지표를 가지고 막 쭈물딱거려서 그래서 아마 연준 위원들도 계속 예. 데이터를 더 보고하겠다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좀 보실 때 중요한 거는 추세죠. 추세. 네.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전월 대비로 보기보다는 이제 뭐 3개월 전 대비라든지 6개월 전 대비로 해서 이렇게 조금 더 추세를 보면은 뭐 사실 지난 그 8월 초에 발표된 미국의 고용 지표가 예를 들면 이제 10만 건대 초반대까지 이렇게 신규 일자리 수가 줄어든 거는 약간 좀 과하지 않았었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실업률도 갑자기 이렇게 4.3%로 이렇게 확 올라갔던 거는 조금 과하지 않았었나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그러한 우려들, 그러한 걱정들을 조금 이번 지표들을 통해서 다시 좀 확인하고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아니었나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연준이 9월에 25bp 0.25%포인트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상무님께서 보시기에는 이제 9월에 연준이 금리 인하 뭐 얼마나 할 거라고 보시나요? 저희 또 처음에는 이제 막 그 주가 급락하고 이럴 때는 이거 50bp 인하해야 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했는데 사실 이제 최근에 나온 지표들만 보면은 그 정도는 아닌 미국 경기의 상황이 그 정도는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25bp 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보면은 미국의 그 CME, 그 페드 와치에서도 보면은 50bp 인하 가능성이 확 줄어들고 25bp 인하 가능성이 확 높아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지금 시장은 굉장히 좀 패닉 상태에서 확실하게 좀 안정을 좀 찾아가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폭락장 와중에 이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그 엔캐리 트레이더. 네. 이거 뭐 BOJ에서 그냥 태세 전환을 해버렸으니까 이 이제 엔캐리 트레이더 추가 청산이라든지 이쪽 엔화 쪽 무슨 뭐 추가 시장 흔들릴 만한 거는 뭐 가능성이 좀 떨어졌다고 봐도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그 부총재께서 나오셔서 일주일 만에 말을 이렇게 중앙은행이 이렇게 일주일 만에 말을 바꿔도 될까 싶을 정도로 말을 바꿔주셔서 네. 시장에서는 어쨌든 좀 그러니까 안심을 좀 하고 있는 눈치인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 지금 일본의 물가는 사실 좀 올리긴 올려야 됩니다.
일본의 지금 물가 상승률이 2.9%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미국이랑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제로 금리에서 겨우 벗어난 일본하고 5%대 금리에서 이제 물가 떨어져가지고 약간 인하하려고 하고 있는 그 미국하고 물가가 같다라는 게 이게 일단은 뭐 말이 잘 안 될 뿐더러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미국이 금리가 높든지 일본이 금리가 낮은 거기 때문에 그 괴리가 분명히 좀 더 줄어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일본이 아주 급격하게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낮아졌다라고 좀 보여지고 그리고 그 엔달러 환율이 그 162엔대 했던 예. 갔던 엔달러 환율이 뭐 거의 뭐 139엔대, 예. 140엔대가 거의 깨질 정도로 한번 급격하게 좀 무너졌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아마도 일본 중앙은행에 좀 서서히 올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거기다 뭐 기시다 총리까지 네. 뭐 사퇴를 해버렸으니까. 네. 참.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 엔캐리 트레이드가 사실은 이제 청산이 되는 거가 결국에는 사실 이제 미국 경기에 달려 있습니다. 미국이 굉장히 경기가 안 좋고 굉장히 이제 어떻게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급격히 높아지게 되면은 뭐 금리를 올리든 안 올리든 또 다시 이제 엔은 굉장히 좀 강해질 수가 있는데 오히려 이제 미국의 경제 지표들이 좋고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게 이런 엔캐리 청산에 대해서 조금 더 우려를 훨씬 더 덜어주었다 이렇게 좀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은행의 의지도 좀 있었고 그다음에 미국의 경제 지표를 통해서 침체로 안 가니까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조금 완화된 측면들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저희는 이제 연말까지 엔달러 환율이 한 145엔에서 한 146엔대 지금 정도보다 조금 오히려 약간 낮은 정도 이 정도에서 좀 안정을 찾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지금 시장에서 우려했던 금리 뭐 인하 우려에 대한 것도 좀 사라졌고 엔캐리 청산 우려도 좀 사라졌고 그럼 좀 기업들 이슈를 조금 파헤쳐보면 좋을까 그래요. 같아요. 지금 뭐 빅테크 기업들이 간밤에 좀 올랐는데 구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법무부에서 구글 해체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있어서 조금 우려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사실 이거 되게 좀 크리티컬 이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왜냐하면 다소 좀 이렇게 이런 뉴스가 나와 싶을 정도로. 네. 왜냐하면 이게 사실 이제 그 독점에 대한 이슈가 나온 지는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오래됐죠. 굉장히 오래됐는데 사실 그러니까 이 플랫폼 기업들의 어떤 독점이라는 거는 이게 약간 저희도 카톡을 많이 쓰지만 뭐 예. 여러 그 메신저 서비스들 중에 결국에는 자기가 편한 거 한두 개에 딱 이렇게 압축이 돼서 되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기업이 의도해서 독점을 했다기보다는 소비자의 선택에 의한 독점이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이제 독점이라는 거를 증명하기도 굉장히 어렵고 또 소비자들한테 직접적인 어떤 피해가 얼마나 있을지를 정말 이렇게 확인하기도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이번에 어쨌든 구글에 대해서 어쨌든 소송에서 이제 구글이 패했고 구글의 해체 가능성들이 나왔다라는 건 굉장히 좀 특이한 뉴스, 굉장히 네. 좀 중요한 이슈인 것 같은데요. 저는 이게 약간 2000년대에 예. 마이크로소프트를 조금 연상시키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2000년 그 3월에 저희가 이제 IT 버블이 깨졌었는데 2000년 4월이었나 5월이었나 지금 약간 4월인지 5월인지 기억이 좀 가물합니다만은 그때 마이크로소프트도 비슷하게 이제 독점 기업이라는 판결을 1차로 받았습니다. 그때요. 예, 그러면서 사실은 IT 버블의 붕괴, 주식시장에 있어서의 버블 붕괴와 이 테크 기업들의 어떤 독점 이슈 이런 것들 때문에 주가가 엄청 빠졌었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이런 이슈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약간 AI 버블 논란 네. 이런 것들과 겹쳐가지고 주가가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이슈들이 나왔다는 게 약간 이제 2000년대의 초반의 모습들을 좀 상기시키는 그런 이슈들로 좀 생각이 좀 되어서 약간 좀 꺼림칙하긴 합니다. 상무님, 근데 그 엔비디아도 반독점 이슈가 또 있지 않나요? 예, 엔비디아도 근데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이런 구글이나 뭐 예전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그런 유들보다는 사실 이제 반독점 이슈가 나온 게 그렇게 뭐 많지도 않고 지금 이제 엔비디아의 어떤 GPU에 대한 논란들은 사실은 이제 만들고 싶어도 못 만드는
어떤 기술에 있어서의 장벽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증명하기가 되게 쉽지는 않아 보여서 약간 이제 구글하고는 조금 다른 케이스다라고 좀 보여지는데 중요한 거는 어쨌든 그렇게 마이크로소프트가 2000년대 초반에 그렇게 그 독점 이슈 때문에 큰 고생을 당하고 난 다음에 사실은 1년 뒤, 2년 뒤에 사실 다시 이제 다시 이제 그 소송을 해가지고 이겼습니다. 다시 이제 이겨서 그만큼 이제 이 테크 기업들의 반독점을 증명해내고 소비자들의 피해를 밝혀내기가 되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랬는데 그 사이에 이제 주가는 엄청 빠졌습니다. 그 이슈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도 이게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이슈는 사실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좀 중요한 이슈이지 않나라고 좀 보여집니다. 뭐 관련 기사에서도 보니까 미국 법무부가 지금 상무님 언급하신 2000년대 그 당시 마이크로소프트 해체하려고 덤벼들었다가 실패한 이후 또 이제 새로운 이제 또 시도다라고 나오는데 해체라고 하니까 좀 그거 하긴 합니다만 일단은 언론 보도에 워딩은 구글 해체까지 검토한다라고 나오고 해체 방안 관련해서는 조금씩 한번 이제 기사들을 조금 더 검색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미국 자본주의 사회에서 저런 얘기가 나오니까 새롭긴 하네요. 원래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경쟁을 통해서 네. 기술 혁신을 굉장히 빠르게 높이는 예. 이런 구조로 자본시장이 좀 발전을 해왔기 때문에 예. 사실 이제 독점 기업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터부시가 됐는데 사실 이제 근데 그 독점이 됐었던 어떤 여러 가지 경로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 경로들이 사실은 이 구글, 야후 뭐 이런 기업들이 대부분 어떻게 보면은 플랫폼 기업이라는 어떤 소비자들의 어떤 선택에 의해서 된 거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이거가 정말로 이게 증명해내기도 어렵고 실제로 이거를 이제 쪼갠다라고 해서 그러면 이게 정말 독점 구조가 깨질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좀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요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빠지지는 않을 걸로 저는 개인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쪽에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는 게 저기 우리 휴일 보내는 와중에 미국에서 굉장히 이슈가 된 해리스 캠프 쪽에서 내놓은 공약. 네. 저거 뭡니까? 유통업계 쪽에서 이렇게 폭리를 취하는 그 과정에서 쉽게 예를 들자면은 아니 배추 산지에서 배추는 늘 1,500원에 넘기는데 이게 우리 소비자들 와가지고 어떨 때는 3,000원, 어떨 때는 5,000원, 7,000원 뭐 이러잖아요. 그 중간 이걸 갖다가 이제 손보겠다. 그래서 어떤 뭐 연방 차원에서의 어떤 상한제, 음식료 뭐 이런 상한제 이런 것도 공약을 내놓고 하는데 조금 어떻게 보면은 모든 걸 시장에 맡기던 그런 원칙이 이제 조금씩 어떻게 보면은 이제 깨지는 거죠. 깨지고 있는 그런 거기도 하고. 어쨌거나 지금 보니까 뭐 우리 오늘은 한번 기대해 볼 만한 게 달러엔 환율도 말씀하신 대로 8월 2일 당시 어떻게 보면 미국 고용지표 나왔던 8월 2일 금요일, 그 다음에 월요일 날 8월 5일 전 세계가 폭락. 그 당시에 달러엔 폭락. 달러엔 환율도 그 레벨 회복한 149엔트 초반. 미국, 일본 전부 다 지수는 네. 그때 8월 초 레벨 다 회복. 이제 우리만 회복하면 될 것 같은데. 네. 우리 시장으로 와서 지금 일단 뭐 괜찮겠죠? 예. 저희가 이제 하도 국내 증시에 배반을 당해가지고. 맞아요. 그래도 그 8월 1일 저희 이제 8월 5일이 이제 블랙 먼데이였잖아요. 블랙 먼데이였죠. 네. 그때 주가는 좀 회복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시장도 보면은 사실 이제 그 8월 초에 주가가 급락하긴 했지만 사실 7월 16일 정도부터 고점을 찍고 이제 주가가 좀 떨어졌는데 전체적으로 전체 하락폭의 한 5% 정도 회복을 한 것 같습니다. S&P 500 기준으로는. S&P 500 기준으로. 근데 이제 저희가 저희 휴일 전에 한 4%요 정도 그 총 하락폭의 그 정도를 좀 회복을 한 거라 아마 이제 50% 정도 회복을 하면은 이제 8월 초에 있었던 주가는 좀 회복을 하는 정도로 좀 생각이 좀 들어서 결국에는 이제 자율 반등 측면에서 봤을 때도 적어도 8월 1일 또는 8월 5일 정도의 어떤 정도 수준의 회복은 충분히 오늘이나 다음 주 초에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렇죠.
그러면 뭐 시장 이제 전 거래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오랜만에 반도체랑 2차 전지가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이제 간밤에 미증시에도 필라델피아 지수도 그렇고 많이 필라델피아 올랐죠. 반도체 지수도 그렇고 엔비디아도 괜찮았고 그럼 또 한 번 좀 반도체주의 상승, 2차 전지의 또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예, 뭐 미국 주가 흐름에 따라서 결국에 국내 반도체 주식은 굉장히 연동성이 높았기 때문에 네. 좀 기대를 해볼 만하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반도체에 대해서 좀 많이 걱정스러웠던 거는 이게 결국은 그 많이 떨어졌는데 네. 사실은 이제 주식 시장이 이제 회복하는 과정에서 국내 시장에서는 반도체의 상승폭이 굉장히 미미했다라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번에 보면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저희 쉬는 동안에 굉장히 좀 많이 올라줘가지고 예. 아무래도 그 동안의 어떤 그 반도체주에 대한 어떤 의구심, 불안감 이런 것들이 다소나마 좀 회복될 수 있겠다라고 좀 생각이 좀 하고 있습니다. 14일 날 우리 휴일도 앞두고 뭐 엔캠이나 금양 같은 데서 반기 실적 나왔잖아요. 2분기 실적하고 더불어서 실적 보니까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싶었는데 그나마 줄줄 흘러내리던 앨범알 주가가 어제는 좀 반등이 네. 세게 나왔네요. 2차 전지 주식들도 뭐 어쨌든 좀 반등은 그러니까 코스닥 같은 경우가 고점 네. 대비해서 거의 20% 이상 떨어졌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코스피보다 훨씬 더 많이 떨어졌거든요. 고점 예. 대비로만 보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간 중소형주나 특히 2차 전지 쪽에서도 조금 이제 주식 시장에서의 어떤 하락 압력이 좀 진정이 되면서 약간 반등을 좀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저희는 여전히 2차 전지나 전기차 쪽은 조금 조심스럽게 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많이 빠지긴 했는데 예. 뭐 여전히 이제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에코프로 관련된 예. 주식들은 밸류에이션이 여전히 좀 높은 편이거든요. 그리고 2차 전지와 관련돼서는 결국은 한국의 양극재 수출, 전기차와 관련된 수출이 선행 지표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이 지표들이 아직까지는 썩 좋아지진 않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좀 저희는 추세적으로 좀 좋아진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거에 비하면 오히려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수출은 어쨌든 지금 되게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좀 많이 빠졌고 뭐 AI 고점 논란 때문에 굉장히 좀 뭐 주가가 좀 많이 휘청거렸습니다만은 오히려 다시 좀 미국의 주가가 좀 빨리 회복을 한다라고 하면 어쨌든 수출 좋고 여전히 하반기에 조금 고점 논란이 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미국 경기가 그렇게 큰 침체가 아니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이제 반도체 쪽에서 조금 더 주식시장의 반등세는 조금 더 강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 미국장 이렇게 한번 살펴보다 보니까 놀라운 게 대부분의 M7을 비롯한 이렇게 그동안 잘 났던 종목들이 7월, 8월 겪어오면서 제법 큰 조정이 나왔고 지금은 이제 그 급락을 갖다가 이제 되돌리는 과정에서 이제 그 하락 추세선을 넘어서느냐 마느냐 이제 약간 이제 그 기로에 서 있는 정도인데 아니 월마트는 훨훨 날아가더라고요. 네. 사상 최고치더라고요. 네. 그렇다면 이거 뭐 실적도 나쁘지 않고 어제 보니까 코스트코 뭐 할 것 없이 뭐 타겟 다 같이 올랐던데 이 진짜 미국 소비 괜찮은 거예요, 이거? 근데 이제 그 월마트와 더불어서 저희가 함께 이제 그 소비재 업체들을 볼 때 좀 주목할 만한 게 맥도날드입니다. 맥도날드요? 이 맥도날드는 최근 들어서 물론 이제 소매 판매 나오고 전후로 해서 주가가 좀 반등을 하긴 했지만 예, 맥도날드 주가는 연초 이후에 20% 이상 빠졌거든요. 그랬죠. 근데 이제 사실 다들 아시겠지만 맥도날드는 약간 싼 거 파는 예, 음식점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좀 경기 방어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제가 내용을 살펴보니 예, 결국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이제 인건비가 워낙 오르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제일 싼 음식 그 세트의 제품 가격이 많이 올랐더라고요. 미국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에는 저소득층이 쉽게 한 끼 때우기 위해서 많이 왔었던 맥도날드에 대해서 발걸음을 등한시하면서 이제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 미국도 분명히 소비는 둔화가 되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월마트처럼 그다음에 정말 확실한 어떤 그 생필품만 파는 이런 업체들의 주가는 굉장히 좀 탄탄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실적, 그러니까 맥도날드와 월마트를 통해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거는
지금 미국의 경기는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해서 소비가 안 좋아지고 있는 걸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반 중산층들은 그래도 버티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만큼 월마트 시세가 이렇게 계속 안정적이다라는 거는 지금 시장에서 그 변동성을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아하. 아하. 그리고 저희가 한번 예. 또 변동성이 급격히 높아지는 걸 한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예. 투자자들이 뭐 꼭 채권 같은 이런 안전한 상품을 원하는 건 아니지만 월마트처럼 경기에 좀 덜 민감하고 실적에서도 꾸준히 좀 그 우상향할 수 있는 업체들에 대한 선호도가 조금 더 높아진 거를 좀 반영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오늘 시장 뭐 예상했던 대로 굉장히 좋은 흐름 보이면서 출발할 것 같습니다. 동시호가 상황부터 일단 한번 체크하시죠. 오늘 양지수 1% 넘게 올라가면서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피가 1.51% 상승하면서 2684선에서 출발 준비하고 있고요. 또 코스닥도 1% 넘게 추가적으로 상승하면서 784선에서 출발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확인하시죠. 오늘 반도체 투톱 큰 폭으로 오르면서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가 2.59% 상승하면서 예상 체결가는 79,200원, 거의 8만 전자 근접하게 출발할 걸로 보이고요. SK하이닉스는 더 큰 폭으로 오를 걸로 보입니다. 지금 5% 넘게 상승하면서 18만 닉스 넘어서 19만 닉스에서 출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상 체결가가 19만 6,200원으로 잡히고 있고요. 더불어서 LG에너지솔루션 2차 전지 대장주죠. 2.52% 추가 상승하면서 34만 5,500원에 출발 준비하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3%대 내림세 출발 예상되고 삼성전자 우선주 1% 가까이 오르면서 개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입니다. 현대차도 오늘은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2% 넘게 상승하면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나머지에서는 기아가 소폭의 상승 출발 예상되고 KB금융도 반등하면서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1% 넘게 오르면서 85,300원 선에서 출발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총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도 오늘 1위부터 5위 모두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가 또 한 번 상승하면서 출발할 것으로 보이는데 에코프로비엠 2% 넘게 플러스권에서 개장할 걸로 보이고요. 알테오젠도 오늘은 0.5% 상승 출발할 것으로 보이고 HLB입니다. 2% 가까이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예상 체결가 87,100원이고요. 엔케미 전 거래일에 10% 넘게 급등을 했었는데 추가적으로 5.57%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예상 체결가는 19만 5,400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입니다. 삼천당제약은 보합이고 휴젤이 2% 넘는 상승 출발할 것으로 보이고요. 리노공업도 3% 넘게 오르면서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서 이제 하락했던 리가켄바이오와 셀트리온 제약도 오늘은 좀 강세 출발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좀 시장 예상했던 대로 흐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뭐 2,690선까지 예상 체결 지수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뭐 폭락 전에 이제 그 하락분들을 모두 만회하는 수준인 거죠? 그런 거죠. 예, 그런 거고 이제 뭐 어차피 2,700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장이 되겠는데 궁금한 거는 그거네요. 외국인들이 이달 들어서 현선물 할 것 없이 한 4조 넘게 한 5조 가까이 순매도를 보였는데 이달 들어서 조금 창피함을 무릅쓰고 쇼커버링이 났을런지 아니야 우리 아직 준비 안 돼서 하면서 눌러버리는지 허상무님 어떻게 보세요? 이거 이 수급이 깡패인데 네. 바깥의 분위기로 봐서는 오늘 우리 가야 되는데 네. 외국인들이 이거 매겨줄 수 있을까요? 아니 이것도 개장초는 이렇게 해외 변수 반영해서 이렇게 출발했다가 또 장중에 또 이렇게 자꾸 눌릴까 싶어서 또 걱정이 돼가지고. 네. 이제 저는 외국인들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인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론 외국인들의 어떤 매매 패턴이 대체로 보면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와 같은 이제 미국의 반도체 지수의 흐름하고 외국인의 순매수의 흐름이 굉장히 좀 유사하기 때문에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도 좀 많이 그나마 좀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긴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쨌든 미국이 경기가 금리 인하 쪽으로 좀 가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예. 과거에 보면은 뭐 금리를 정말 인하를 해서 엄청 달러가 약해지고
상대적으로 이제 미국 이외의 국가들이 굉장히 좋을 때는 외국인들이 굉장히 좀 많이 사고 추세적으로 사게 되는데 네. 지금은 사실 이제 미국 이외의 다른 국가들의 경기가 그렇게 썩 좋지 않단 말이죠. 네. 중국도 별로 안 좋고 유럽이 조금 이제 금리 인하하면서 약간 나아지는 듯 하나 사실 굉장히 회복의 강도는 굉장히 미미한 상황이고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 그 이머징 시장으로 그다음에 이제 아시아권으로 굉장히 좀 크게 주식을 대규모로 사기에는 약간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좀 저는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아까 이제 달러를 갖다가 우리 연재 씨가 이제 그걸 하는데 참 궁금한 거. 네. 우리 요새 체크해야 될 게 3가지나 되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우리 지난 14일 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종가는 1,360원 60전인데 이게 야간 새벽 1시쯤에 끝나는 그 야간 거리에서 외환시장 거래 마감이요? 예, 거기서는 또 58원이었다가 네. 아까 또 여기는 한 65원이었더라고요. 네, 맞아요. 굉장히 좀 변동성이 변동성이 큰 상황이라서. 연지 씨 어디서 체크하세요? 나 그거 말씀드리지 말자. 네. 그거 아시면 우리 시청자분들 안 들어오신다. 예, 연재 씨가 정리해주는 환율 보시기라도 네. 들어오셔야 되니까 네. 그거는 우리 비밀로 해두는 걸로. 근데 어쨌거나 이제 외환시장 좀 체크해야 될 게 많고. 그래요. 네, 그리고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역외 환율 같은 경우에는 다시 이제 65원 선 정도까지 올라온 상황이어서 상문 이거 환율 네. 지금 좀 추세적으로 어떻다고 보는 게 맞아요? 추세적으로는 저는 이제 달러의 강세는 좀 진정이 되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미국도 금리를 인하를 할 가능성이 9월부터는 굉장히 높아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 대비해서 달러가 대단히 강세를 보이는 달러의 강세 국면은 약간 끝났다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환율이라는 거는 결국에 상대적인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예를 들어서 올해 3번, 4번 금리 인하할 때 한국은행이 그러면 2번, 3번 똑같이 인하를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거기에 대해서는 약간 퀘스천 마크가 붙습니다. 아하. 왜냐하면 최근에 한국은행이 계속 걱정하는 게 7월 달에 특히 가계대출 엄청 늘었죠. 예. 부동산 가격 조금씩 꿈틀거리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금리 인하를 한다?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미국이 예를 들어서 3번, 4번 금리 인하를 해도 한국은 사실은 이제 그만큼 금리 인하를 못할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 그 금리 차가 줄어드는 측면에서 보면은 지금보다는 원달러 환율이 조금 이제 낮아지는 그런 흐름이 좀 예상이 되긴 하는데 사실 이제 그렇게 됐을 때 한국의 내수가 과연 내년도에 빠르게 회복이 될 수 있을까라고 보면은 상대적으로 미국은 빨리 금리 인하를 하고 미국 경기는 또 빨리 회복할 수 있는 거에 비해서 한국 시장의 회복폭은 굉장히 더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원달러 환율이 여기서 조금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떨어지는 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걸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연말에 대체적으로 이제 1,340원에서 한 50원 정도 지금보다 조금 더 살짝 떨어지는 정도로 예상을 좀 하고 있는 편이라 결국은 이제 미국 저희 원화와 달러의 상대적인 강도로 보면은 여전히 미국이 그래도 비교적 강한 흐름을 좀 이어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1,300원 아래까지는 별로 그 네. 가능성을 안 보시는구나. 네. 이게 저도 고민스러운 게 차트만 보면은 우리 달러 환율이 한번 왕창 한번 쏟아질 것 같은 그런 그림이거든요. 그림은 그런 상황에다가 무역 수지나 경상 수지 이런 것들도 보면은 나쁘지 않고 네. 여기다가 이제 외국인들이 채권은 꾸준히 사고 있습니다만 주식까지 담는 식으로까지 들어준다면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게 생각보다 언제 이게 한번 출렁거리면서 한번 제대로 한번 원화 강세, 달러원 하락 쪽으로 한번 나와줄려나 싶은데 이게 생각만큼 잘 안 밀리네요. 네. 그 뒤에 뭐가 있을지는 좀 궁금해요. 왜 잘 안 빠지는가? 마음 같아서 이게 좀 환율이 좀 내려오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그렇게 계속 많이 빠지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제일 큰 이유는 뭐세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국내 내수 경기가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내수가.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중국을 또 중요하게 보는데 그러니까 결국 이제 저희 원화가 중국 위안화랑 많이 같이 가잖아요. 예전보다는 조금 상황이 좀 떨어졌다고는 하지만 네네.
그래도 이제 기본적으로 같이 가는데 예. 뭐 연휴 동안 나온 중국의 경제 지표들 보면 이렇게 썩 좋지 않았고 아, 물론 뭐 소매 판매는 약간 높게 나왔습니다만은 생선 같은 경우에 또 굉장히 예상을 크게 하회해서 사실 이제 중국 경기가 굉장히 안 좋다라는 것들이 결국에는 이제 원화와 위안화의 어떤 그 강세 가능성, 그러니까 원 달러와 위안 달러의 하락 가능성을 굉장히 좀 제한시키는 요인이 아닌가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러네요. 그다음에 또 11월 달에 미국 대선도 있잖아요. 정말 이제는 누가 될지도 모르겠고 완전 혼돈의 네. 미국 대선인데 저희 그러면은 이 부분은 또 개장하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금요일장 주식시장 개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요일장 개장이 됐습니다. 하루 쉬고 돌아와서 그런지 좀 더 바쁜 금요일인 것 같아요. 일단 우리가 쉬는 사이에 나온 소비자 물가지수, 미국의 7월 CPI 2%대 진입하면서 시장 예상치에 부합을 했고요. 간밤에 나온 미국의 소매 판매가 예상치에 큰 폭으로 상회를 했고 실업수당은 5주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지금 미국의 연착륙 기대감이 커진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경기 침체 이제 우려는 조금 줄어들었고요. 금리 인하 가능성은 더 커지면서 일단 시장이 예상하고 원하는 대로 상황은 좀 조성이 된 분위기입니다. 이런 와중에 국내 증시 출발 지수를 보면 좋습니다. 코스피가 거의 2% 가까이 올라갑니다. 현재 지수는 2,696.66포인트, 이제 오늘 2,700선 돌파 좀 가능할 것으로 긍정적인 흐름 보여지고 있고요. 코스닥도 1.47% 올라갑니다. 현재 788포인트에서 전개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현재 거래가 보겠습니다. 동시효과 상황 때보단 조금 좀 상승폭이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오늘 반도체 투톱이 날아오릅니다. 삼성전자가 2.72% 오르면서 79,300원, 오늘 8만 전자 돌파 좀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고요. SK하이닉스 4.39% 급등하면서 19만 4,9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간밤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더불어서 엔비디아가 좋았다 보니까 반도체 투톱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LG에너지솔루션도 1.63% 추가적으로 상승합니다. 현재 거래가 34만 2,500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상승 중입니다. 0.54% 플러스권, 삼성전자 우선주 2.4% 강세 보여주면서 현재 거래가 63,800원입니다. 코스피 6위부터 10위입니다. 현대차가 3.53% 올라갑니다. 거래가 24만 9,500원이고요. 셀트리온도 0.36% 소폭의 오름세, 기아 역시도 1.76% 상승하면서 10만 4,200원입니다. 현대차와 기아, 완성차 대표주 오늘 흐름 좋은 분위기고요. KB금융도 오늘 반등하고 있습니다. 1.54% 올라가면서 현재 거래가 8만 5,500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포스코홀딩스 1.35% 추가 상승합니다. 33만 7천원입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도 확인해 보시죠. 자, 에코프로비엠입니다. 오늘 2% 넘게 추가적으로 상승합니다. 이제 전 거래일까지 합하면 5% 넘게 올라가고 있는데 19만 2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알테오제는 0.17% 소폭의 약세, 에코프로가 1.98% 2% 가까이 올라갑니다. 거래가는 9만 2,600원이고요. HLB가 2% 추가 상승하면서 87,300원. 오늘 2차 전지 대표주들이 좋습니다. 엔캠이 전 거래일에 10% 넘게 급등했었는데 오늘도 17.3% 시세 분출 중입니다. 아무래도 워낙 많이 빠졌다 보니까 그 부분을 다시 조금씩 크게 메꾸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오늘장 지금 개장 초반에는 14.3% 급등하면서 거래가 20만 7천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입니다. 삼천당 제약이 0.79% 소폭의 오름세고요. 보톡스 관련 주죠. 휴젤이 1.3% 올라갑니다. 거래가 26만 6천원. 리노공업 반도체 소부장주인데 4% 넘게 추가 상승 중입니다. 거래가 22만 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리가캠바이오가 0.1% 소폭의 오름세고 셀트리온 제약은 오늘 좀 내려갑니다. 0.13% 하락하면서 지금 거래가 7만 6,700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시각 현재 지금 투자자들이 관심을 모으고 있는 테마 살펴보겠습니다. 엠폭스, 이제 원숭이 두창 관련주가 큰 폭으로 올라갑니다. 이제 WTO에서 좀 엠폭스 비상사태 선언을 했는데 이 소식에 미코 바이오메드가 17.47% 급등하고 있고요. 녹십자 MS도 16.14% 급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더불어서
지금 반도체주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HBM 관련주 올라갑니다.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테크윈과 이오테크닉스, STI 등이 6, 7%대 급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HBM 올라가다 보니까 AI 반도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전선주도 함께 올라갑니다. 오늘 LS가 6.4% 상승 중이고요. KBI 메탈이 5%대, 일진전기가 2%대 상승하고 있습니다. 재룡전기 2.92% 상승하면서 거래가 66,900원이고요. 대원전선이 2.3%, 대한전선과 가온전선도 2%대 상승세 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튬 관련주가 오늘 괜찮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화재 이후에 정부에서 대책 회의를 하기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금 불확실성이 제거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리튬 관련주 중에서는 리튬 포어스가 1.45% 상승하고요. 이녹스가 2.4%대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래가 13,900원. 대장주인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1.2% 상승하면서 거래가 336,500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엠폭스 관련주 말씀을 드렸는데 코로나19 관련주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굉장히 급증을 하면서 팍스로비드 같은 치료제와 진단키트가 품귀 현상을 빚고 있는데요. 코로나19 관련주 오늘장에서 추가적으로 상승합니다. 시젠이 4.05% 상승하면서 28,300원, 녹십자가 0.3%, SK바이오팜이 4.25%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한미사이언스도 0.4% 오름세 기록 중입니다. 그러면 수급 상황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외국인이 그래도 현물 시장에선 조금씩 유입이 되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 소폭이지만 쌍끌이 매수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1,921억 원, 2천억 원이 넘는 매수 우위고요. 기관도 836억 원 매수 우위, 개인만 오늘 홀로 2,913억 원 팔자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수급 상황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매매 동향 보시면 외국인은 코스닥 시장에서 좀 발을 빼고 있습니다. 161억 원 다시 매도세 보여주고 있고요. 개인이 141억 원의 매수 우위, 그리고 기관이 4억 원 매수 우위 기록 중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아까 이제 얘기해봤던 환율 좀 살펴볼게요. 오늘 이제 환율 같은 경우에 외환시장 마감 시간 이제 기준으로 해서 주식시장 마감 시간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 5원 40전 내리면서 1,365원에 개장을 했습니다. 역외 환율과 비슷한 수준이고요. 환율은 예상했던 대로 1,365원 선이고 시장도 예상했던 대로 오늘 굉장히 좋습니다. 예, 그러네요. 일단 시작하면서 볼 레벨 다 봐버렸네요. 깔끔하게는 2,700을 찍으면 좋겠는데 일단 2,696, 97 여기로 시작했다가 살짝 아까 현재 씨 소개하는 중에 보니까 일단 일봉 자체는 음봉이 많긴 합니다만 네. 그리고 거래소에서 또 일단 외국인 사고 기관도 사는데 개인은 초반이긴 합니다만 한 3천억 가까이 순매도 이 정도면 잘하는 거 아닙니까? 그 소나기 쏟아질 때 다 받아내고 올라왔을 때 살짝 차익 실현하고 근데 우리 허상무님 심각하시네. 네. 개장초 흐름을 보시고 한번 정리를 해주신다면 이제 조금 투자자분들의 고민이 좀 많을 것 같아요. 고민이 많아진다. 그러니까 이제 물론 반도체가 올라가는 거는 좋기는 하고 이렇게 주가 지수가 이제 올라가는 거는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만은 네. 최근에 이제 주식시장의 반등을 이끈 게 어떻게 보면 약간 방어적인 업종들이었거든요. 방어적인 네. 업종들. 음식료 업종이라든지 유틸리티, 통신 이런 업종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특히 이번 주 들어서 지난주 후반부터 해서 굉장히 좀 강했기 때문에 약간 좀 경기 방어 쪽으로 생각을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은 사실은 이제 조금 고민이 더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다시 이제 그동안에 좀 많이 빠졌던 반도체를 비롯해서 이런 소위 말해서 이제 낙폭 과대 쪽으로 갈 거냐, 아니면 그래도 좀 미국 경기가 둔화된다고 하니까 좀 안정적으로 갈 거냐, 이제 이런 거에 대한 고민들이 좀 커질 수 있는 시점이 아닌가라고 좀 보여집니다. 지금 화장품 쪽은 어때요? 화장품주 한번 아까 보니까 워렌 버핏은 애플 팔고 화장품 네, 근데 오늘 화장품주가 굉장히 좋아요. 또 한국 화장품 제조가 20% 가까이 이제 급등을 하고 있기도 하고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그런 영향도 있는데 또 화장품주는 괜찮네요. 전력 쪽은 네, 전력도 한번 볼까요? 전선
네, 전선주도 오늘 좋습니다. 뭐 시간의 거래에서 강하기도 했지만 뭐 KBI 메탈이 10% 가까이 올라가고요. 오늘 같은 날 빠지는 업종도 있나요?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락하는 업종 좀 잘 찾아볼까요? 없죠? 오늘 네, 오늘은 하락하는 업종이 그렇게 많진 않은데 지금 보면 뭐 네, 아까 말씀하신 음식료 섹터가 조금 음식료 빠지고 있고 섹터구나. 관광업체도 오늘 좀 약하고요. 강관 쪽. 네. 면세점 쪽도 조금 약한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이제 그 사실 금리 인하 수혜주 대표적으로 하면은 이제 헬스케어 섹터잖아요. 네. 근데 이제 헬스케어 섹터가 뭐 시장 이제 폭락할 땐 조금 그래도 방어적인 성격을 보여주면서 괜찮았는데 지금 헬스케어 테마 그렇게 좀 시장 오르는 거 대비해서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아서 네네. 제약바이오 섹터는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좀 좋게 봅니다. 그러니까 좋게 보는 게 뭐 어떤 최근에 어떤 주식시장의 어떤 흐름보다는 뭐 기본적으로 이제 경기가 둔화가 되는 상황에서 조금 더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이익이 늘어나고 있는 업종들 중에 대표적인 거고 또 이제 의외로 제약 바이오 업종들 중에 수출을 되게 잘합니다. 바이오 시밀러 같은 경우 수출 되게 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최근 수출한 거에 비해서는 조금 싸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좀 네. 저희는 좀 좋게 보고 있는데 지금 흐름에서는 그동안에 사실 이제 제약 바이오주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좀 나름은 강하다가 지난주 이번 주 중반부터 조금 힘이 좀 많이 약해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조금 더 반도체나 그만큼 그동안 많이 빠졌던 대로 이제 힘이 실리면서 조금 힘이 좀 빠진 것 같은데 저는 뭐 올해 하반기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래도 제약 바이오 업종을 좀 좋게 보고 있는데 적어도 뭐 이번 주 뭐 오늘밖에 안 남았습니다만은 이번 주하고 다음 주 정도까지는 조금 쉬어갈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재밌습니다. 저는 실시간 채팅창도 보고 있는데 우리 시청자분들 컨텐츠에는 관심이 별로 없으시고 저희 이 진행자들의 어떤 취임새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네요. 음거리는 거 듣기 싫다, 거슬린다. 음거리다가 이제 또 지적하니까 이제 네로 바뀌었나 하신데 우리 허상무님의 컨텐츠에 주목하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근데 왜 기꺼이 이렇게 지금 장에 우리 허상무님이 동조를 못 하시는 거죠? 저는 그렇게 좀 네. 인상을 받습니다. 지금 왜 이제는 뭐랄까 하락 내지는 어떤 경기 침체 우리는 벗어났습니다. 지금부터는 계속해서 공격적인 매수가 필요합니다. 이런 어떤 톤은 아니신 것 같아가지고. 네, 맞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특히 미국 시장은 저는 좋게 보고요. 네. 다만 근데 이제 미국 시장도 뭐 지금 이제 주식시장이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난 7월 달에 있었던 올해 고점을 단번에 쉽게 이렇게 회복할 거다라고 보고 있지는 않고요. 뭐 회복하는 데 있어서 좀 시간이 걸릴 거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저희 국내 같은 경우도 이제 마찬가지로 좀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저희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보다는 조금 더 약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저희가 이제 이런 연착륙이냐 경착륙에 대한 우려를 벗어났지만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거 앞두고 있잖아요. 예. 네. 선거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투자자들이 그리고 기업들이 열심히 투자를 할 건가라는 거에 생각을 해보면은 저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 특히 지금 같은 경우에 누가 될지 정말 알 수 없는 상황에서는 네. 기업들의 투자나 또는 뭐 소비자들의 어떤 대규모 내구재를 위한 여러 가지 그 큰 규모의 어떤 소비는 약간 좀 둔화될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국은 저희 국내 수출에 약간 좀 정점 내지는 수출의 둔화 가능성을 좀으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주식시장의 어떤 반등이 이전 고점을 뚫고 올라가기에는 좀 약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유진투자증권이 보면은 증권사 중에서 이 뭐랄까 막 약 팔고 펌프질하는 회사는 아니신 것 같아. 우리 허상무님이 계셔서 그렇기도 하고 업종별 애널리스트들도 그렇고 보면은 전반적으로 이렇게 흥분하는 시장에 대해서 보수적이고 차분함을 유지하는 그런 어떤 관점인데 지금 하우스뷰로는 연말 어느 정도 보세요? 저희 코스피 그 하우스뷰로는
이제 2,900 초반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2,900 초반 정도. 예. 그러니까 뭐 물론 이제 주식시장 여기서 폭락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이제 지난 그 7월 달에 고점이 장중에 2,896이었으니까 그랬죠. 예. 거의 2,900포인트니까 예. 고점을 크게 상회하기는 어렵다라는 정도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아마 3,000은 돌파하기 쉽지 않을 거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무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신 이제 관련 내용은 카카오톡 채널 쿠존 추가하시면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종목과 업종 관련 리포트 확인하고 보겠습니다. 어제 광복절로 하루 쉬어간 우리 시장 기분 좋게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에서 소매 판매 지표와 고용 지표가 견조하게 나오자 경기 침체 우려가 줄어들면서 우리 시장도 그 흥풍을 그대로 이어받았는데요. 현재 코스피가 1.96% 상승하면서 2,696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현재 2,700선 돌파를 앞두고 있는데요. 코스닥 시장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1.24% 상승하면서 786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유가증권 시장 매매 동향 보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양 매수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3,198억 원 사자 포지션 보이고 있고요. 기관이 1,377억 원 매수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개인이 4,512억 원 매도 포지션에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동향도 함께 보시죠. 코스닥 시장에서는 모두 매수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개인이 22억 원 매수 포지션을 기록하고 있다가 2억 원 매도 우위로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외국인이 52억 원 사자 포지션, 기관이 24억 원 매수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업종별 등락률 보겠습니다. 오늘은 전기 장비 업종, 그리고 인터넷과 카탈로그 소매, 또 디스플레이 패널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기타 금융 업종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또 출판 업종과 게임 엔터테인먼트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시장을 주도하는 테마 종목별 시세를 체크하겠습니다.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엠폭스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관련주가 급등하고 있는데요. WHO의 경고와 UN 보건당국의 지원 소식도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먼저 관련주 중에서는 캐스피온이 29.87% 날아오르면서 774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미코바이오메드가 18.58% 상승하면서 2,12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고, 녹십자 MS가 17.72%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5,98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또 진매트릭스가 10.98% 오르면서 4,650원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오상자이엘이 3.93% 플러스권으로 4,755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관련주도 미증시 영향으로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간밤 예상보다 양호한 지표로 인공지능 및 반도체 관련주가 가파르게 올랐는데요. 특히 엔비디아가 4% 넘는 상승세를 보이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5%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이에 전반적으로 국내 반도체주 투자 심리가 좋았는데요. 관련주 내에서도 고대역폭 메모리, HBM 메모리가 시세를 내고 있습니다. 또 이 가운데 SK하이닉스가 2분기 디램 시장에서 홀로 점유율이 상승했는데요. 우선 테크잉은 13.12% 상승하면서 4,800-70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또 STI는 10.12% 상승하면서 2,700-800원에서 거래되고 있고, 이오테크닉스도 7.68% 플러스권으로
17만 5,3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또 한미 반도체는 6.5% 오르면서 12만 6,200원에서 거래되고 있고 DIT는 8.31% 오르면서 18,64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전선주 살펴보겠습니다. 전선주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AI 밸류체인에 함께 묶이기 때문에 오늘 반도체주와 함께 올랐는데요. 먼저 KBI 메탈은 14.03% 오르면서 3,49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또 LS도 5.53% 플러스권으로 12만 300원에서 거래되고 있고 LS 에코 에너지도 3.26% 오르면서 거래가 2,800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또 일진전기도 4.06% 시세를 분출하면서 24,350원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대원전선은 2.62% 오르면서 3,33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관련주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코로나19가 재유행하면서 한 달 사이에 입원 환자가 9배 넘게 늘었는데요. 의료 현장에선 코로나19 치료제와 검진 키트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정부도 더 빨리 물량을 조달하기 위해 치료제 보험급여 등재를 신속히 추진하고 있는데요. 코로나19 관련주를 살펴보면 먼저 미코바이오메드는 19.7% 시세 분출하면서 2,145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또 녹십자 MS도 17.91% 오르면서 5,990원으로 거래가 집계되고 있고요. PCL도 10.43% 오르면서 1,958원에서 거래되고 있고 진매트릭스도 10.02% 큰 폭으로 뛰면서 4,62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랩지노믹스는 7.28% 오르면서 4,725원 거래가 집계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미증시 흐름 이어받아서 상승세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장에서 눈여겨볼 업종과 시장 대응 전략까지 알아보는 오늘장 탑픽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머니 김영훈 전문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 증시는 침체 공포를 떨쳐내면서 급등세를 보여줬는데요. 광복절로 휴장하고 돌아온 오늘 우리 증시도 장 초반 이렇게 상승 흐름 보여주면서 반등에 탄력을 붙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문가님은 국내 증시 향방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지난 5일 블랙 먼데이 이후 코스피와 코스닥 소폭이지만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올 들어 8일부터 하루 평균 거래 대금이 코스피 11조 4,459억 원, 코스닥 9조 4,758억 원에서 지난 14일 코스피 8조 6,417억 원, 코스닥 7조 5,541억 원으로 거래 대금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시장 주도주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지난주 블랙먼데이 이후 연일 급등하고 있습니다. 2차전지는 약세 보이다 휴일 전일 테슬라 5.2% 상승하면서 2차전지주 모처럼 강한 상승 보였는데 오늘 테슬라 6.34% 상승하면서 2차전지 오늘도 강세 중입니다. 뉴욕 증시 오늘 강하게 상승하면서 우리 증시 상승 출발하고 있는데요. 한동안 강세장 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그럼 최근 전쟁 테마주, 또 미국 대선주 등 각종 테마주가 들썩이고 있는데요. 오늘 장에선 어떤 종목을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지난주 급락 이후 반등하는 종목들이 주도주가 바뀐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중에 가장 좋아 보이는 두 종목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하나솔루션입니다. 하나솔루션은 여러 사업 부문 중 신재생에너지 부문 하나큐셀이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 친환경 정책의 직접적인 수혜주로 미국 정부가 하나큐셀이 미국 조지아주에 건설 중인 태양광 통합생산단지에 2조 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조 바이든 행정부가 이 공장에 큰 관심을 보였으며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지난 4월 인근의 달통 공장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차기 대선 후보에서 사퇴하면서 해리슨 부통령 지지율이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율을 앞서기 시작하면서 신재생에너지 관련주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솔루션 주가는 미국 시장에서 성장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중장기적으로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번째 종목은 원익 IPS입니다. 동사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장비 업체라서 반도체 업황과 밀접하게 움직이는데 최근 D램 장비 매출이 메모리 고객사의 투자 확대에 힘입어 실적을 견인했으며 낸디양 매출도 주요 고객사의 국내 FAB 전환 투자에 힘입어 증가했습니다. 최근 모 증권사에서 원익 IPS의 하반기 실적 개선을 전망하여 목표 주가를 기존 48,000원에서 58,000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차트를 보면 올 2월부터 4월 초까지 약 40% 단기 급등 후 충분히 행보하며
기간 조정을 마치고 21 이평선을 돌파하며 지금 딱 매수하기 좋은 자리로 보입니다. 네, 오늘 금요일이죠.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투자자분들을 위한 대응 전략도 함께 세워주시죠. 지난 수요일 7월 미국의 생산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월가 예상치보다 낮은 전월 대비 0.1% 상승, 전년 대비 2.2% 상승하며 뉴욕 증시 일제히 상승하였는데 소비자 물가지수마저 전년 동월 대비 2.6% 상승하며 전달보다 둔화세를 보였습니다. 이 지수가 2%대로 내려온 것은 3년 4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오늘 발표한 소매 판매가 예상을 뛰어넘는 수치를 기록하면서 뉴욕 증시 일제히 상승했는데요. 따라서 엔비디아 4.06%, 테슬라 6.34% 급등하는 등 빅테크 기업들이 일제히 상승하면서 우리 증시 휴일 전일 상승에 이어 오늘도 장 초반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9월 기준금리 인하가 0.5% 인하는 빅컷 가능성은 낮아지고 0.25% 인하 가능성이 CME 패드워치 기록에 따르면 74%로 높아졌습니다. 향후 증시는 서서히 상승할 가능성과 행보할 가능성을 함께 열어두고 해리슨 지지율 상승에 따른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우크라이나 휴전 관련주로 건설업종, 그리고 AI 관련주들 조정받다 최근 다시 상승하고 있어 우리나라 반도체 관련주 등 시장 주도주 위주로 공략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업종과 대응 전략 알아봤습니다. 요즘 시장에서 가장 핫한 재테크 정보, 남들은 어떻게 아는지 궁금하셨죠? 손에 잡히는 재테크에서 꽉꽉 채워 알려드립니다. 네, 오늘은 백세미나 재무설계사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재테크 소식 가져오셨나요? 시중은행들이 수신금리를 내리고 있지만 저축은행들이 파킹 통장부터 정기 예금과 적금 등 주요 예금 상품 금리를 올리면서 대조된 행보를 걷고 있는데요. 오늘은 눈여겨보면 좋을 저축은행의 고금리 예적금 상품에 대해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형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수신금리 역주행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저축은행과 시중은행의 금리차 어느 정도인가요? 네, 12일 저축은행 중앙회에 따르면 저축은행의 1년짜리 정기예금 평균 금리는 연 3.65%로 6월 이후 석 달 가까이 연 3.6%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SBI 저축은행의 사이다 입출금 통장과 에큐온 정기예금은 금리를 0.3%포인트 높여 책정했고 OSB 저축은행과 HB저축은행의 정기예금은 금리를 0.1%포인트 높였습니다. 반면에 5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금리는 연 3.42%인데요. 신용카드나 각종 관리비 이체 등 에 따른 우대금리를 제외하면 연 3% 수준입니다. 이는 정기예금의 준거금리인 은행채 1년물 금리가 기준금리 인하 기대에 하락하고 있어서인데요. 연초 연 3.71%까지 치솟았던 1년 만기 은행채 금리는 지난 9일 연 3.27%대로 밀려나면서 시중은행들이 줄줄이 수신금리를 낮추고 있습니다. 네, 야 저축은행 이름도 많이들 저렇게 영문으로 표기되는군요. 이제 국내 골프장에서 그냥 토종 이름 붙인 골프장 찾아보기 어려운데 아파트는 뭐 시어머니 찾아오기 어렵게 한다고는 들었습니다만. 자, 아니 근데 지금 제목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12%라니요. 지금 이런 최대 12%의 금리 제공하는 적금 상품 한번 좀 소개해 주시죠. 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에큐온 저축은행은 이달 최대 연 12% 금리를 제공하는 나날이 적금 상품을 출시했는데요. 이 상품은 100일 동안 매일 내면 최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1회 불이익 금액은 최소 1,000원에서 최대 3만 원, 정액식으로 매일 적립하는 일일 적금 상품이고
기본금리는 연 2%에 매일 입금할 때마다 1일 1회 0.1%포인트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이렇게 100일 동안 총 10%포인트의 우대금리에 기본금리 2%를 적용받게 되어 최대 연 12% 금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네, 적금 상품 눈여겨보시던 분들은 확실히 지금이 좋은 기회일 것 같은데 같이 투자하면 좋을 예금 상품들도 소개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최근 저축은행의 12개월 만기 정기 예금 평균 금리는 3.65%로 집계되었는데요. 상상인 저축은행은 지난 6월 0.25%포인트 금리 인상을 단행해 1년 만기 정기 예금 상품에 연 3.81% 금리를 제공하고 있고, SBI 저축은행은 사이다 입출금 통장 금리를 0.3%포인트 올려 3.2%로 책정해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OK저축은행도 파킹 통장을 새롭게 출시하면서 고객 유치에 나서고 있는데요. 해당 상품은 500만 원 이하 금액에 대해서는 연 3.5% 금리를 적용하며 3억 원 이하 예치금액에는 3.0%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뭐 통상적으로 뭐 저축은행이나 시중은행이나 금리가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일반적인데요. 자, 이렇게 상반된 흐름을 보이는 이유는 뭡니까? 네, 이처럼 저축은행이 오히려 수신금리를 높여 고객 모시기에 나선 것은 하반기 대출 수요가 늘어날 것을 대비해 실탄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되는데요. 저축은행은 수신으로만 자금 조달이 가능한 데다 예대율 규제를 준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에 따르면 저축은행 수신액은 올해 5월 말 기준 101조 9,185억 원으로 지난해 말 이후 5조 2,306억 원 감소했고, 같은 기간 여신액은 104조 936억 원에서 99조 9,515억 원으로 100조 밑으로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공격적으로 대출 영업을 확대하기에는 좀 어려워 보이는데요. 부동산 PF 등의 영향으로 중소저축은행은 여전히 건전성이 악화할 우려가 높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고금리를 노린 예측 부족은 이자를 포함한 원금이 예금자 보호 한도를 넘기지 않도록 자금을 운용하는 게 안전하다고 판단됩니다. 네. 네, 오늘 내용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아파트값 상승세 속에 신축과 구축 간 가격 차이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축을 가장 따끈하게 받을 수 있는 청약 시장 더욱 불장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뭐 신축도 다 같은 신축이 아니라고 합니다. 한 주간 부동산 시장 정보와 최신 트렌드까지 함께 살펴보시죠. 송승연 도시와 경제 대표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송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청약 시장 먼저 한번 여쭤볼게요. 하반기 이제 청약 물량이 많은데 지금 통상 8월은 비수기 아닌가요? 뭐 그렇게도 보긴 하는데요. 뭐 네. 부동산 시장 자체는 요즘에 뭐 비수기 성수기 가리지 않고, 예, 뭐 금리의 영향이라든지 뭐 부동산 시장 뭐 이런 동향에 따라서 분양 시기를 잡거든요. 네. 8월에 분양이 예정되어 있다라는 거는 예전보다는 부동산 시장이 조금 더 상승 국면에 아하. 들어갔다라고 볼 수 네, 있겠죠. 네. 그래서 그동안 미뤄왔던 분양 시기를 이제는 잡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대단지 아파트들 중심으로 이제 분양을 앞두고 있는데요. CG에 나오고 있는 그 단지들을 보더라도 뭐 네 자릿수가 되잖아요. 다 1,000가구가 넘는 그런 단지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한강 수자인 오브센트 같은 경우는 김포에서 이제 분양을 하는 단지고요. 뭐 성남이라든지 그다음에 드파인 광안, 뭐 저기는 광안대교가 보이는 뭐 그 지역이 되겠죠. 네. 부산 수영구가 될 것 같은데요. 그 한 1,200가구 정도가 나오고요. 그다음 아산 탕정이나 천안, 성성 오지구 이 지역에서도 1,000가구가 넘는 물량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1,000가구가 넘는 가구가 한 뭐 1만 2천 가구 정도가 분양이 되는데 규모로 보면은 뭐 엄청 그 최대 규모라고 볼 수 있고요. 네. 특히나 이 그 수도권에서 한 3분의 2 정도 되는 물량이 지금 수도권에서 나오기 때문에 수도권 쪽에 그 인구들이 많이 관심들을 가질 수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특히나 대단지가 갖고 있는 장점들이 있거든요. 예. 이제 아파트 커뮤니티를 구성을 한다든지 그리고 뭐 부동산에 대한 그 가치의 그 안정성이라고 하죠. 그리고 대단지가 갖고 있는 그 관리적인 측면 이런 부분들이 인기가 많기 때문에 지역적인 부분들도 상당히 요즘에 곽강을 받는 그런 지역이고 또 거기에다가 1,000세대가 넘는 이런 아파트 단지,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오기 때문에 수요자들의 관심이 커지지 않을까 뭐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제 이번 달 들어서 특히 강남권 이제 로또 청약 기대감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서울 서초 방배동의 DH 방배가
이제 26일부터 분양에 나서는데 이것도 대단지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것들은 뭐 1,000가구가 넘는다고 했는데 여기는 일반 분양분만 1,000가구가 넘으면 전체 그 가구 수로 본다라면 한 3,000가구가 넘는 그런 단지거든요. 그러니까 네. 강남에서 가장 뭐 대단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지금 나오고 있는 것처럼 방배동에 위치했고요. 3,000가구가 넘는 그런 상황이고요. 일단 청약 일정 보시면 26일 특별 공급이고 뭐 얼마 안 남았습니다. 특징 보시면은 실거주 의무를 조항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강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아파트가 하이엔드 브랜드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현대건설에서 밀고 있는 브랜드가 DH예요. DH 방배로 해가지고 이 상품이 나오는 거로 보여집니다. 지금 방배동에 뭐 사실 방배동 많이 돌아다녀 보지만 그게 랜드마크 아파트라고 할 볼 만한 만한 건 게? 없거든요. 근데 이 3,000가구 정도 들어온다라면 아마 방배동에서는 저 아파트가 랜드마크가 되지 않을까. 뭐 저는 그렇게 보고 위치가 있고요. 어딘데요? 대표님? 여기가 지금 이수역하고 방배역 지금 나와 있네요. 지금 교통에 저 위치에 있고요. 근처로 보면은 15구역, 14구역, 뭐 13구역부터 15역까지 해서 단독주택 재건축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향후에 아파트들이 또 추가적으로 들어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거기에다가 아파트 재건축으로 방배 3익이라든지 3호, 신삼호 이런 것들이 이제 아파트로 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파트로 이제 그 방배동이 사실 노후주택, 그다음에 단독주택들이 많았던 그런 지역인데 네. 이곳에 이제 새롭게 대규모의 아파트들이 들어오면서 방배동이 뭐 다시 이제 그 부촌의 명성을 찾을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방배동 또 완전히 또 분위기가 뭐랄까 또 저기도 상점백회가 될 수가 있겠구나. 그렇죠. 예전에 방배동 하면은 아까 랜드마크가 없고 보통들 그냥 설해마을 많이들 아시는데 그랬죠. 근데 이 설해마을보다 오히려 이쪽으로 이제 핵심 뭐 주거지로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봅니다. 예. 여기 수도권 쪽도 한번 살펴볼게요. 지난 월요일 날 우리 이주환 교수님 나오셔가지고 용인 저 반도체 클러스터 쪽 이쪽을 이렇게 짚어주셨는데 이게 주변 부동산이 많이 들썩이더라고요. 네. 근데 이 와중에 용인 프루지오 원 클러스터 네. 이거 1단지 네. 뭐 청약 받는다는데 분위기 어떻던가요? 네. 그러니까 이 반도체 이런 분위기하고 또 이제 청약으로 또 연결이 되네요. 그러니까. 연결이 되는데 아마 그래도 이런 그 반도체가 우리나라 핵심 산업이잖아요. 네. 여기서 뭐 보통 보면은 뭐 수출이라든지 무역 수지라든지 또 거기에 뭐 고용이나 그리고 뭐 R&D 투자 그리고 정부에서도 사실 산업 자체를 또 육성하고 또 밀어주는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그런 그 공단이라든지 산업단지가 생겨나면 뭐 고용도 늘어나고 그 일자리 안에서 아무래도 수요가 생성이 되겠죠. 그런 그러니까, 상황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 그 청약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아마 주목을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동탄 같은 경우도 이런 반도체 산업을 통해 가지고 그곳에 대기업 일자리들 거기에 또 고소득 그 직군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동탄의 주택 가격을 많이 올렸거든요. 네, 그런 그 부분으로 봤을 때도 여기에 뭐 삼성전자가 이제 남사업 쪽, 그다음에 SK 하이닉스가 원산면 일대 이쪽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뭐 큰 그 산업단지가 그 연결이 되게 되면 동탄 그리고 용인 그다음에 평택 뭐 이렇게 해가지고 클러스터라고 하는데 그 지역들 그 삼각편대가 형성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여기에 하필 그 또 이제 용인 프루지오 원클러스 1단지가 청약을 하네요. 총 뭐 한 3,700가구가 넘는 그런 규모다 보니까 많은 분들 좀 그 관심들을 가지실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저 그 원클러스 1단지 같은 경우 한 1,681가구가 들어가네요. 그래서 뭐 지금 주민들이라든지 토지 가격 그리고 거기에 관심들을 많이 갖는 뭐 지역 중에 하나라 부동산 시장에서도 좀 그 전반적으로 봤을 때 관심이 좀 큰 지역이긴 합니다. 근데 이게 관심이 아무리 있어도 경쟁률이 너무 어마무시해서요. 뭐 아까 말씀해주신 그 동탄은 막 295만 대 1 막 이렇고 그래서 지금 올해 수도권 청약 중에 경쟁률이 이렇게 높은 단지 특징은 뭔가요? 뭐 보통 보면은 단지의 특징은
우선적으로는 역세권 중심 그리고 대규모 중심 이런 곳들이 인기가 많은데 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냐면 공급에 대한 부족들 뭐 이런 이슈들이 워낙 있어요. 그러니까 노후주택에 대한 그 물량은 시간이 지나면 노후주택들은 늘어나잖아요. 신규 네. 공급이 안 늘어나다 보니까 그러니까 신축 아파트에 대한 그 쏠림 현상들이 크고요. 그리고 수도권 단지의 아파트 같은 경우도 지금 그 최근 들어서 보니까 2024년 1월에 8대1 정도 되는 그 수준에서 지금 갑자기 저 그래프가 그 7월부터 팍 튀는 그런 현상들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95대 1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1월부터 2월, 6월까지도 좀 잠잠했었는데 7월부터 올라간다라는 거는 역시 서울의 주택 가격 그리고 최근 들어서의 수도권 일대 뜨거운 그 청약 경쟁률 이런 부분 때문에 나타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역세권 같은 경우가 가장 인기들이 많은데 경쟁률 상위 뭐 20곳 중에 16곳이 역세권이라고 해요. 특히나 뭐 역 이름이 들어갔었는데 지금 동탄 역세권에 보면 627대 1 정도 나왔던 곳이 동탄 이신도시 동탄역 대방 엘리움 더 시그니처 요게 이제 627대 1 정도 나왔고요. 그다음에 병점역의 아이파크 캐슬 여기가 이제 최근 거래 가격 보니까 작년 7월에 6억 5천 정도 거래됐었는데 지금 올해 5월에 한 7억 5천 정도 거래가 됐습니다. 여기도 역 이름이 들어갔거든요. 약 한 1억 원 정도가 뛰었고요. 그다음에 역 이름은 들어가진 않았지만 지방 부동산이 좀 힘들잖아요. 근데도 지금 부산 1호선 주변에 있는 양정 롯데캐슬 프론티엘도 18대 1 정도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도 굉장히 좀 큰 힘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래프에 나온 것처럼 역 이름이 들어간 곳하고 들어가지 않은 곳에 뭐 경쟁률 차이는 한 3배 정도 나는 그런 차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앵커님께서 지적을 하셨던 가장 인기가 있는 곳들은 뭐 신축 중에서도 역세권이 들어간 지역들, 뭐 이런 지역들이 좀 인기가 좀 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세권 아무래도 이제 교통이 이제 중요해서 그런데 교통만큼이나 또 요즘 집 주변에 숲이나 이제 산책로가 있느냐, 뭐 이런 녹지 있느냐, 이걸 또 살핀다고 하던데 이게 실제로 집값에 영향을 주나요? 그렇죠. 영향을 준다라고 보죠. 뭐 저도 개인적으로 이런 역세권도 좋은데 저도 뭐 숲보다는 저는 좀 공세권, 공원이 있는 걸 좀 좋아하는 공세권. 네, 지금 거기 공장이 아니고 공원이구나. 네. 예. 뭐 우리가 지금 뭐 대표적으로 보면 성수동 같은 경우가 이제 서울숲 같이 근사한 공원이 있고 앞으로도 용산 쪽에 이제 뭐 미국의 그 뉴욕 센트럴파크 같은 공원을 용산에 공원을 만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공원에 대한 인기가 많은데 그 아까 청약 경쟁률이 높았던 곳 중에 한 곳도 산성령 해리스톤이라는 곳도 여기도 단대공원이라는 게 그 인접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굉장히 대규모 그 사업지인데 한 일주일 만에 그 청약이 다 되고 그다음에 그 계약이 다 완판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번에도 뭐 이진우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에 그린벨트 뭐 얘기들이 많잖아요. 그만큼 지금 저런 녹지공원들 지금 뭐 저기도 그 성수동 같네요. 그 아크로포레스트 뭐 아파트가 나오는 것 같은데 저런 그 녹지 공간들을 희망을 하시고요. 그 안에서도 다양한 문화나 뭐 그 여가 활동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가치들이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콘크리트들만 쌓여 있는 그런 지역에 이런 녹지 공간이 있다라는 거는 굉장히 그 삶의 질을 올려줄 수 있거든요. 지금 수도권에 보면 광교 호수공원에 중흥 S클래스라는 아파트가 있는데 거기 이제 호수하고 좀 가까이 맞닿아 있는 곳은 한 16억 3천 정도 되는데 거기하고 이제 좀 거리가 있는 곳들은 한 11억 원 정도 돼서 한 5억 정도 차이가 나요. 그래서 그만큼 공원이 가깝냐 뭐냐에 따라서 가격에 대한 그 강점, 뭐 장점 그리고 뭐 생활에 뭐 갖고 오는 여러 가지 뭐 편의 이런 것들이 뭐 크게 좌우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주택 가격에 영향이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영향이 있다. 제가 그때 참 한번 경험했던 게 그 메라탄을 이렇게 구경하다가 센트럴파크에 들어갔을 때 살 것 같더라고요. 만약에 거기 온통 그 고층 빌딩, 그 콘크리트 빌딩 뭐 마철로 그 사이에 이게 진짜 폐구나. 사람으로 치면은 이 공원이 진짜 큰 역할을 한다 싶은 생각이 들던데. 그래요. 진짜 숲세권 같은 거 갖다가 좀 인정해 준다 하는 얘기는 그냥 공간마다 들어가서 그냥 밥 끓여 먹고 자는 거 이상으로도 뭔가 이제 눈길을 돌린다는 의미인데. 네, 근데 이 숲세권, 뭐 공세권 이런 게 트렌드이기도 하지만 저희가 청약 얘기를 하고 있기도 하고 이제
신축이 또 트렌드인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오프닝에서 이제 얘기했잖아요. 얼죽신? 네, 얼어 죽어도 신축. 네. 뭐 이제 젊은 세대, 네, 저 같은 예. 세대를 중심으로 이제 네. 얼어 죽어도 새 집이라는 분들이 또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또 집값 상승률이 너무 높기 때문에 또 신축을 선호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최근 들어서 이 신축 아파트에 대해서 선호도가 굉장히 높아졌는데 아파트의 그 가격 추이를 보더라도 그런 차이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최근 1년에서 5년 차 되는 아파트가 0.41% 정도 상승한 거에 대비했을 때 10년 초반 아파트는 0.13% 정도 상승을 했거든요. 그 상승폭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노후주택 같은 경우가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수도권에 30년 차 이상 되는 아파트가 지금 자막에도 나온 것처럼 20%가 넘는 상황인데 1년 새 2%가 올라갔고요. 그리고 서울의 아파트 연시 가격 변동률을 보시더라도 20년 초반 아파트보다는 뭐 10년 이내 있는 아파트의 가격들이 크게 올라갔다라는 게 이제 자료로도 나오고 있죠. 근데 이런 원인을 보면은 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났냐면 노후주택들이 늘어난다라는 건 그 준공이라든지 인허가에 대한 그 물량들이 줄었다라고 보면은 앞으로 더 그 노후주택 비율이 늘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비율로 본다라면 신축은 적어지고 노후주택들은 많아진다라는 거는 이 신축 아파트의 희소성이 점점 커진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지금 올해 상반기 준공된 92,500건 정도 되는 그런 수준도 작년 대비했을 때 약 한 18% 정도 감소를 했거든요. 그러면 향후에 노후주택 비중은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신규 아파트에 대한 이런 쏠림 현상들은 계속적으로 지속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여기서 또 지적이 몇 개 정도 볼 수 있는 거는 지금 최근에 주택을 매입하는 그 연령층 자체가 20대, 30대에서 또 가장 주요 수요층은 그 30대, 40대가 가장 집을 많이 사거든요. 근데 이 세대들 같은 경우는 예전처럼 어떤 소위 말하는 그 몬테크라고 해가지고 예. 주택에 오랫동안 거주하면서 그렇게 재테크를 하지를 않아요. 만약에 예. 재건축 아파트를 사더라도 본인은 신축 아파트에 거주를 하면서 재건축 아파트에 세를 예. 두는 예. 옛날처럼 들어가서 살지 않거든요. 커뮤니티라든지 아파트 단지 주차 뭐 이런 것들이 너무 불편하다 보니까 그런 게 익숙하지 않고요. 또 최근 들어서 주택의 구조를 보면은 투자 시장보다는 실거주 중심의 그 시장으로 형성이 되고 있거든요. 어허, 예. 그러다 보니까 투자가 막 들어간다라는 것보다도 내가 거주를 하면서의 그 만족도도 투자만큼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 커뮤니티가 구성이 되어 있고 그다음 삶이 편하고 이런 아파트를 그 선호를 하겠죠. 뭐 저도 최근에 뭐 시공사나 뭐 여러 그 개발 사업 하시는 분들 만나서 미팅을 해봤는데 앞으로는 아파트에 이제 뭐 요즘 농구 코트 들어가 있는 건 뭐 기본이고, 뭐 테니스장도 이제 넣고 뭐 그러면 밖에 나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문화센터도 뭐 아파트 예. 단지 안에 있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런 구조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개발 사업하는 과정 안에서 뭐 조경이나 이런 것들은 리조트에서 개발 사업하시는 분들이 들어와서 하다 보니까 예. 어떻게 보면 밖에 안 나가고 아파트를 그 리조트처럼 생활을 하는 그런 구조로 지금 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더 짙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래 이제 부동산 정책도 한번 짚어주시죠. 지난 8일 날 나왔다고 88 대책이었나요? 네. 이제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 네. 자 이제 후속 조치도 마련됐다는데 네. 과천 공공주택 지구 네. 어떤 내용인가요? 예, 지구 계획을 승인을 했는데 여기에 보면 지구 계획이라는 게 도시를 특정을 딱 해요. 그다음에 그 용적률이라든지 어떤 뭐 도시의 밀도라든지 뭐 기반 시설 용도 이런 것들을 정하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절차를 들어갑니다. 뭐 승인 절차를 보게 된다라면 뭐 수립을 하고 또 심의를 하고 그다음에 승인한 이후에 이제 고시를 하는 형태인데 과천이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일대 개발을 통해서 공동주택을 짓겠다라는 그 방향을 세웠어요. 원래는 한 7천 가구 정도 들어갔는데 여기에 이제 용적률을 조금 그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면서 이제 7천 가구가 아니라 10,000 가구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게 국토부에서는 2028년에 착공을 해서 29년에 분양을 하는 그 목표를 갖고 있는데 뭐 보상 문제라든지 문화재 조사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시간은 조금 더 지연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뭐 방배동이나 서초동 이쪽에 있는 수요자들이 요 과천 지역이
굉장히 괜찮거든요. 과천의 그 구도심하고 서초구 사이에 있는 정도의 그 위치에 더 예전 과천보다 더 좋은 자리에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뭐 크게 가질 만한 그런 지역에서 주택이 나온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언제 아파트 들어서나 싶었더니 결국 들어서게 되는군요. 많이 지나다니시는 길이죠. 예, 많이 다니기도 하고 그 뭐 주로 화훼 쪽 예. 비닐하우스 많고 한 그쪽인데 경마장 때문에 가시는 건 아니죠. 갑자기 또 이렇게 큰 부자들이 나오시겠네. 아니 그러면 저희가 이제 공급 대책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 공급 대책 때문에 청약 시장이 더 과열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짚어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이제 그 비아파트를 구입을 하더라도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가격선을 보더라도 공시가 5억 이하, 그러면 시세로 한 8억 정도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청약 가점으로 된다라면 청약의 최대 가점 중에 무주택 기간이 32점이 이제 집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갑자기 이제 무주택자가 되니까 점수가 크게 튈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런 것들 때문에 가점에 대한 인플레이션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서울의 그 주택의 한 40% 정도가 비아파트인데 그 비아파트자들이 다 이제 무주택자로 들어가게 됐다라고 하면 그 40% 정도의 인원들이 청약 시장에 뛰어들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가점 관리들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순위가 굉장히 밀릴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비아파트를 활성화하는 건 또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또 반대의 그 모습을 또 본다라면 청약에 대한 지금 과열 시장에서 더 기름을 붓는 꼴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 여러분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네, 세상의 모든 돈 되는 정보 재테크 노하우 머니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편안한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8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견 있는 경제 채널 SBS 비즈.